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빙소가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되고 공식 조문을 받은 지 사흘째입니다. 해외에서 머물러 온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급거 귀국한 가운데 서울시 예산으로 5일장을 치르는 게 적합하냐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일단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법여권 인사들에게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선 세금이 오르는 만큼 세입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 저번 주 정말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귀국해 상주 역할을 맡으면서 미뤄졌던 장례 일정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계 인사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잠시 뒤에는 입관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인군 기자, 입관식이 원래 일정보다 하루 늦게 진행되는 거죠? 네, 조금 뒤인 오후 12시 반부터 이곳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관식이 진행됩니다. 원래 어제 진행됐어야 할 일정이지만 상주인 박 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귀국 일정에 맞춰 오늘로 미뤄진 겁니다. 어제 오후 8시 40분쯤 장례식장에 도착한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빈소가 차려진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영국에서 귀국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직후 곧바로 빈소로 온 건데요. 이후 빈소에서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받고 있습니다. 조문객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장례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 입관을 하고 발인은 내일 오전 7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발인 뒤에는 운구 행렬이 서울시청 앞으로 이동해 약 1시간 동안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연결식 뒤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하관식을 하는 것으로 장례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편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부양소는 내일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성 단체들이 서울시 주관으로 치르는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례식 자체가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온라인상에선 성추행 고소인에 대한 신상 터리가 시작됐고 가짜 사진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 여성단체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특별시 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대적으로 치러지는 장례 절차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성단체는 피해자가 말할 수 있는 시간과 이를 들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사라지게 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NS상에서는 서울시 5일장 반대, 피해자와 연대합니다라는 해시태그를 다는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허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대우를 해주는 걸로 하는 거는 약간 좀 아니지 않나. 온라인에서는 성추행 고소인을 향한 무분별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소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글이 퍼졌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고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벌어졌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참교육을 시켜주겠다며 고소인의 신상을 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증거를 수집하는 등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정식 수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사건과 상관없는 직원이 고소인으로 지목된 가짜 사진이 떠돌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오늘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녁이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멀리서 오셨을 텐데 신종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혹시 평소에 어떤 아버지셨을까요?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오셨는데 네,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무겁겠죠. 교수님, 보면은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박주신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인데 급거 귀국한 박주신 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걸 우리 하늘이 무너진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외국에 있다가 급거 이렇게 와야 되는 그 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취재진들은 또 취재진 나름대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과정에서 사실 뭐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평론가님, 이제 박주신 씨가 귀국을 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올려서 위로와 함께 어떤 약속을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이 박주신 씨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병역 의혹의 대상자로 지목을 받아왔었는데 본인이 직접 재검을 받은 적도 있었죠. 거의 공개에 가깝게.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 배현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본인 병역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재 2심이 중단되어 있다. 이번에 귀국한 김에 다시 한번 제대로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서 의혹을 소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긴 합니다. 지금 사실 부친상을 당해서 갑자기 귀국했는데 거기다 대고 뭐 재판이나 본인의 병역 비리 의혹을 말하는 것은 조금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 들어온 김에 어쨌든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사건인 만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시기를 염두에 봤을 때 지금 제1야당 대변인이 지적할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나. 오히려 차라리 뭐 서울특별시장 상으로 치러지는 이 상 절차에 대한 문제라던가 또는 앞서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성추행으로 고소한 고소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였겠지만 이 병역비리 의혹 같은 경우는 분명 짚어야 할 문제는 맞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갑자기 꺼내야 될 그런 이슈로는 다소 부적절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5일장으로 치러지는 게 맞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박원순 서울시장 쪽에서는 아들 주신 씨의 귀국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듣고 가겠습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친가족의 귀국에 실이 소요돼서 부득이 입관 시기를 감안해 장례 일정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박하고 간소하게 장례를 치른다는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기관장 형식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늘 장례위원회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장례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뭐 장례를 이제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맞느냐, 뭐 현직 서울시장에 있다가 이제 사망한 경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치르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 여성단체들, 특히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거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일장을 치르는 거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어쨌든 상주가 외부에서 와야 되니까 일반인들 경우도 이런 케이스에서 3일장 안 하고 5일장 많이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5일장은 뭐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게 일반적인 장례, 그러니까 가족장례라고 하죠. 우리 일반 시민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사적인 장례가 아니라 공적인 장례, 서울특별시장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장례 비용이나 이런 것들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거니까 어쨌든 서울 시민들의 세금이 좀 투입되는 문제입니다. 세금이 투입되는 공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이게 절차라든지 요건 이런 것들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아까 지금 보시면 박홍근 일단 장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고인의 삶을 추모하고자 하는 뭐 애도의 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고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지지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애도의 마음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성폭력 삼성서 얘기 보세요. 그러면 고인을 추모하는 애도의 마음을 담으면 피해 여성과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 여성과 그다음에 그 가족들 지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건 아니냐. 대부분 이제 보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목숨을 잃은 이런 일이 나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좀 일단 추모하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네. 왜 뭐 그렇게 목숨을 끊었건 그 다음에 배경이 뭐이건 거 간에 되게 뒷말 안 나오고 뒷말이 나와도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 박원순 시장의 케이스에는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다른 건 모르겠으나 서울특별시장으로 하는 게 맞냐? 이건 아닙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거기 동의한 사람들이 지금 몇십만 명째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미 지금 뭐 서울특별시장으로 이미 진행이 됐고 내일 아침이 발인이기 때문에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아마 이렇게 서울특별 마무리될 겁니다. 이 이후에도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과연 이런 일에 공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슈를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문 후 여권 인사들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분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박원순 시장님께서 평생을 바쳐서 이루어왔던 박원순 시장님의 업적 또한 충분히 존중받고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문을 반영합니다. 네, 추모할 가치가 있다. 이 조문 뒤에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 서울특별시 장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오늘 낮 12시 기준이죠. 한 5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소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피해자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런 어떤 비판의 어떤 목소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이 유무죄를 가려진 것이 아니거든요.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장면에서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금 현직 시장의 사망을 서울시장상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은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뭔가가 사실 제시받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스스로가 이제 가족장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들이 지금의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또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박 시장의 어떤 이 성과 그리고 그간의 어떤 공들 그걸 추모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사실은 이 서울시장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 넘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조문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고 미래통합당 지도부도 아직 찾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정쟁화되는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조문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이 정치인들의 행보가 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금 야권에서는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앞서 김관옥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피해자의 고소가 그 자체로 진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감히 지금 상황에서 일찍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지사도 말했죠. 이 피해를 고발한 사람의 목소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인도 아니고 그냥 일반 비서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관계에서 봤을 때 약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자가 존재하는데 거물급 정치인들, 여야의 대선 주자급들, 당대표급들이 떠들썩하게 조문을 하고 이 박 시장의 어떤 공에 대해서만 기리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나올 때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 장면을 TV로 지켜보면서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인터넷에서는 2차 가해 운동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 피해자는 자신의 어떤 고통을 고발했을 뿐인데 추가적인 괴로움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그러한 두려움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야권의 주자들이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는 것은 단순히 뭐 추도나 애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존재하고 있다. 그 사회적 약자인 얼굴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그 피해자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배려하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나름 또 이게 저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글을 올리면서 분명히 추모의 뜻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조문을 가는 게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나올 수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뭐 비인간적이다, 인간적이다 이런 이슈를 떠나서 한번 또 고민해 볼 지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 관련해서 또 이제 정의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도 SNS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변호사님. 여기를 이 설전을 두고도 역시 조문과 정쟁 이런 두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현재 뭐 유호정 정의당 의원하고 장혜영 의원의 얘기인데 이 두 사람 얘기를 곱씹어 보면 애도를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애도는 한다. 다만 나는 조문은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선택입니다. 저 두 분 여성 인권 생각하면 아까 이제 안철수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맥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최민희 의원이 하는 얘기는 정의당은 왜 이제 조문을 정쟁화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슈 자체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어쨌든 이 차기 대선 주자고 그다음에 현직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것도 이례적인 건데 아직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진 않은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그 다음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 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미증유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이 어떤 입장이 좀 갈리는 수밖에 없는 지점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뭐 민주당에서는 크게 뭐 이제 발언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논평은 없는 것 같은데 이해찬 대표가 이 의혹을 묻는 취재진에게 좀 답변을 할 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자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이냐 여쭤보니 그런 걸 이 자리에서 예의라고 하느냐 최소한의 가릴 게 있지 하면서 약간 뭐 욕설은 아니지만 뭐 욕설 비슷한 그렇죠.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매우 불필요하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런 욕설 자체가 추모 분위기를 오히려 더 훼손시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해찬 대표가 가장 가까웠던 어떤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 시장의 어떤 죽음이 굉장히 안타깝겠지만 민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추모와 더불어서 이 고소인이죠. 고소인에 대한 어떤 보호, 2차 피해 그런 우려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를 했으면 좀 균형감이 더 있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저런 욕설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이제 대표로서 부적절했다라고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님의 뜻을 기억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를 두고도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을 추모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공적으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런 애도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아직 사실관계 여부는 공소권 없음으로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내 가족이 만약 피해자라면 이런 피해를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어떤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 이후에 정치권 그리고 온 나라가 나서서 이런 추모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그 가족들은 어떤 심정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한 발 앞서서 약자를 배려하는 공감의 감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박 전 시장의 이런 선택이 여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논란이 있는 만큼 최대한 차분하고 최대한 조용히 글을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박 전 시장의 여러 논란에 대해서 이게 공론화되지 않도록 하는 길인데 지금 서울특별시장도 그렇고 5.1장 이슈 그리고 이러한 현수막 논란까지 이렇게 오히려 떠들썩하게 추모를 할수록 사람들은 박 전 시장의 어떤 이 불미스러운 논란에 대해서 더 많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지금 추모를 조금 차분하게 하라는 분들이 박 전 시장에 대해서 애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피해자를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저희도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추행 관련된 피해자도 있을 뿐더러 또 고인이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전하면서 굉장히 좀
어두운 마음이 좀 있는데 또 보면 논란이 계속 일 수밖에 없는 게 말들이 많습니다. 이 친여 성향 역사학자로 알려진 전우용 씨의 추모의 글이 또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좀 차분하게 이 과정을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좀 자기 주장, 뭐 감정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분이 갑자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전우영 학자의 어떤 이 단어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 시기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뭐 박 시장이 좋은 분이었다고 얘기를 해도 지금 고소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때도 아주 부적절하고요. 그 내용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원순 시장과 가까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이게 박원순 시장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좀 자제하고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게 지난 8일이죠. 아직 뭐 뚜렷한 인과관계가 뭐 밝혀지거나 이런 거는 확실히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일단 이제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죄 수사를 할 때 피고소, 그러니까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뭐 나중에 조사 안 하고 기소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런 경우에서도 반드시 재판에서라도 피고인의 입장을 들어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피의자 사망한 경우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 사망 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을 하고 만약에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이 사망하면 그때 이제 공소 기각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공소권 없음, 공소 기각.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건의 실체 판단하기 전에 이미 형식적으로 이거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파볼 건 자체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는데 이게 워낙 사건이 사건이다 보고 그리고 이게 끝나고도 종결이 안 될 거예요. 아마도. 지금 뭐 보수단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계속 문제를 삼을 것 같고 또 지금 앞서 장혜찬 평론가 얘기 잘해줬는데 민주당이 이걸 이제 조용히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걸 이걸 민주당 입장에서 글쎄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 박원순 시장을 조금 추모해서 공을 좀 살리자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반발하는 여성단체의 목소리, 그 다음에 야당의 목소리, 언론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 모든 건 작용 반작용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에 조용히 지나갔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걸 민주당이 현수막 걸고 또 뭐 여러 친여 역사학사 무슨 뭐 남사친 얘기하고 무슨 뭐 가족이 슬픈 건 알겠습니다만 피해 여성이 뭐가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시작하면 반작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 장례 끝나고 보수단체라든지 야당 그다음에 여성적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공식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예전에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 예전에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성문제 같은 아마 제 기억에 고 장자연 씨 사건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모 검사장 사건 그 사건 때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이 외국 갔다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공소시효 완성과 상관없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공소시효 완성되면 사건 종결이에요. 실체 판단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던 거를 기억을 하면 이 사건도 원칙적으로는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것이 맞지만 그 이후에 사건의 파장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검찰이나 경찰이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박 시장의 과 관련해서 이 성추행 혐의와 어떤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진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게 성추행 피소를 당하긴 했지만 성추행 관련해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결과로 저희가 얘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한 사람은 있습니다. 이 피해자가 있는데 이 인터넷상에서 이 사람의 뒤를 캔다거나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야 된다. 뭐 이런 협박성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은 이거는 2차, 그 여성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2차 가해일 뿐만 아니라 그냥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거 이제 서울시에서 근무했던 비서진의 이력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조금만 더 있으면 누군지 밝혀낼 수 있을 것 같다. 뭐 참교육을 시키겠다. 이게 요즘 말로 사실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협박성 글이 공공연하게 올라오고 있고, 또 해당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서울시 직원을 해당 비서라고 잘못 언급하면서 인터넷에 공유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이 직접 나서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2차 가해에 대한 내사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고소인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 박 전 시장의 이름을 더 깊은 정쟁의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모와 애도를 하실 분들은 조용히 추모와 애도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소인의 어떤 신상을 보호하면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인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짚으면서 비판할 게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보자. 예. 특히 이 사실관계가 무엇이 중요하냐면 단순히 성범죄 유무뿐만이 아니라 그 고소인이 고소를 하기 전의 과정에서 서울시청의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던 정황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지금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정무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또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한 감정을 최대한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좀 건조한 방식으로 우리가 진실만 알아보자, 진실만 밝혀보자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도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교수님. 네. 이제 한 가지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후보를 낼 수 있겠느냐, 내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규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문제,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뭐 이렇게 직위가 해제되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뭐 그런 조항이 있는데 네. 그거는 명백하게 이제 유죄가 결정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공소권이 없어서 수사가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소인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피해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거죠. 지금 박 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서울시장을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서울시장을 안 낸다. 여당에서.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드시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러한 4월 7일의 재보선이 부산시장, 서울시장 가장 큰 도시의 어떤 자치단체장을 뽑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1년 이후에 있을 대선의 어떤 전초전 양상이 띄게 되고 이것의 결과가 대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뭐 이 대선 전초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하마평에 이르는 인물들이 실제로 나갈 가능성은 저는 사실 좀 낮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내년에 대선 전초조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세게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추미애 양 장관입니다. 우상호 전 의원 있고, 그다음에 박주민 최고위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임종석 전 실장 얘기도 나오고,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다 나온 겁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연히 예전에 한번 낙선했던 나경원 전 대표 있고, 홍정욱 전 의원이 항상 얘기 나오는 사람이고, 김세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서울시장보다는 부산시장 쪽으로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김용태 전 의원 뭐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이죠.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저기서 그대로 나올 가능성보다 특히 이제 야당 쪽에서는 새로운 카드를 뽑아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야당의 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불출마 선언한 사람도 있고 나와서 낙선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미 한번 썼던 카드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여당은 어떻게 보면 밑져야 본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워낙 대선, 지방선거, 총선 이렇게 3연패를 한 상황에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는 대선 치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 서울시장에서도 야당이 큰 표차로 낙선하게 되면 일반 유권자들한테 아이고 1년 후에 대선에 해보나 마나겠구만, 이런 것이 심어질 텐데, 만약에 야당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 또는 설사 지도라도 굉장히 근소한 차로 주게 되면 이거 뭐야? 1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어? 1년 전만 해도 총선 서울에서
완패를 했는데 이렇게 지지도가 줄어들었네? 그럼 내년 대선 해볼 수 있겠구나. 이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전직 의원들 외에 아주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이죠. 또 이제 향년 100세 나이로 백선엽 장군이 별세를 했습니다. 자,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요, 평론가님, 역시 공과 과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겁죠. 네, 사실 백선엽 장군 우리나라 최초의 사성 장군인데요. 다부동 전투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낸 이 다부동 전투에서의 백선엽 장군과 이 휘하 부대의 활약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있고요. 미군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장군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해서 해리 해리스 대사 등이 전부 다 이 추모 의사를 밝혔고 그 이전에도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이 백선엽 장군을 만날 때 정말 극진한 예를 갖춘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 이전에 이 간도특설대라고 하는 친일 부대에 소속되었던 것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 따라서 이 공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야 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통령 명의로 조화를 보냈고요. 사실 역사적인 평가 사람들이 다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6.25라는 어떤 민족 최대의 비극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록하는 만큼 이분이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 그 굉장히 큰 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짚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백선엽 장군의 간도 특설대 활동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백 장군은 생전에 직접 독립군 토벌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회고록에서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뭐 지금 별도의 논평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또 통합당 쪽에서는 이런 과도 있긴 하지만 이 백선엽 장군이 내세운 이 공이 있기 때문에 현충원에 제대로 그 안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또 논쟁이 또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선엽 장군의 어떤 사례가 오늘 우리가 다루었던 박 시장의 사례와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이 두 분 다 있고 또 과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독립을 추구하는 이제 한민족의 어떤 사람들이 독립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서서 직접 토벌을 본인이 안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어떤 세력으로서 군인으로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성 장군도 했고 특히나 이제 뭐 6.25 전쟁에 상당한 공적을 이루었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지금 육군장으로 5일장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전의 현충원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되는데 서울이 아닌 대전 현충원에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조건이 되면 사실 원칙대로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원칙적으로 접근하면 되겠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추모하고 싶으면 추모하고 그렇지 않고 좀 비판적으로 본 분들은 또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각각에게 있는 것이죠. 네. 자,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백선엽 장군 두 사람의 공과를 놓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공방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끝난 싸움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끝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름 붙여봤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끝나지 않은 싸움 알아보겠습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이죠. 이 기싸움. 뭐 본인들은 끝났다고 하는 언론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옮겨 붙은 게 이 법무부 내부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이 사전에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이 됐다.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좀 설명도 해주시고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그 수사권 문제로 누가 수사하냐나 부딪힌 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이미 종결이 됐어요. 원래 중앙지검에서 하는 걸로 이제 종결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이슈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제 그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그 윤석열 검찰 대검하고 법무부가 만들었던 독립수사본부안을 이제 거절했거든요. 근데 거절하는 이제 메시지를 내는데
그 메시지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법무부 알림입니다 해서 법무부 이제 공식적인 알림인 것처럼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법무부가 기자단자 풀한 것과는 다른 버전이에요.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이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최강욱 의원은 법무부가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풀하지 않은 그 법무부 알림 문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최강욱 의원이 혹시 뭐 써준 거야? 아니면 법무부에서 저 범여권 의원들한테 이게 고의적으로 누설을 한 거야? 아니면 실수로 나오는 거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최강욱 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거는 추 장관이 법무부 대변인에게 작성해서 줬던 초안이다. 근데 그 초안을 받고 법무부 대변인이 문구를 좀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최종안을 만들고 최종안을 기자들에게 풀했다. 그렇게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 그런데 장관은 본인이 작성한 초안, 그 다음에 대변인실에서 수정했던 최종안, 이 두 개가 기자들한테 나가는 줄 알고 본인의 개인 장관 보좌관들한테 줬는데 이 보좌관이 지인들에게 초안까지 보내준 것뿐이다. 그리고 최강욱 의원의 얘기는 SNS에 돌아다니는 그 초안, 최민희 전 의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본인이 내려받아서 복사해서 자기의 SNS에 올렸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한 거죠. 저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도 돼요? 저 청와대도 계셔보셨잖아요. 기자들한테 초안하고 최종안 두 개가 다 나간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뭐 짧게밖에 없었지만 뭐 그런 네, 경우는 아직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대부분 버전은 버전 2,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가는 건 최종안뿐이 없습니다. 정정 정도의 그렇죠. 정정이라고 네. 달아서 나가든지 네. 최종안 나갑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초안, 최종안 다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본인들 그 보좌관들한테 줬고 이 본인의 보좌관이 초안까지 지인들한테 줬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게 추미애 장관 5선 의원입니다. 보좌관들도 같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언론의 생리, 서초동의 생리, 여의도의 생리 누구보다 잘 알 건데 초안이 같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었다? 의사소통 과정의 실수다? 전 이 부분이 선뜻 납득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저렇게 이제 김 변호사께서 납득이 안 간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사안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정농단설. 그러니까 최광욱 대표가 추미애 장관의 어떤 입장문을 대신 써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 이것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니까 이것 자체가 국정농단이다. 뭐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근거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수명자라는 단어거든요. 수명자라는 단어가 그러면 최강욱 대표만 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게 군에서 많이 쓰인다 그래요. 군에서 많이 쓰이는 건 맞지만 네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행정법 9급 시험에도 2018년인가 거기에서도 나오고 지금 뭐 상당한 많은 분들이 사실 수명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네. 그것이 최강욱 대표만 쓰는 단어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국정농단이다라고 연결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고 우리가 그 알림이라는 그 단어만 봐도 그 문장만 봐도 굉장히 짧고 뭐 그렇게 중요하고 또는 뭐 아주 명문의 글도 아닙니다. 그거를 외부에다 맡길 이유가 하등이 없다. 그래서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과한 이제 정치 공세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달의 문제. 여기에는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수정안, 최종안만을 이제 넘겨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가안이 같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국 사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먼저 좀 보여주고 전달해주고 그럼 먼저 알면 본인이 굉장히 대우받고 뭔가 이렇게 세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치권에서 많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뭐 그런 건데 그거를 최강욱 대표가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SNS에 올리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파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네, 이제 야당에서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은 공무상 비밀인데 그 가안이 어떻게 최강욱 의원에게 미리 흘러 들어갔는지
법무부에서는 가안을 실수로 보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수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일일이 상의하고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국정농단이고 국정파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추 장관이 해명을 하기도 했고 또 이제 뭐 누설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뭐 추가 뭐 감찰 뭐 조치 이런 거는 없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간다고요? 네, 사실 추미애 장관 해명을 보면 본인이 이제 법무부 실무진과 주고받은 SNS 메신저 내용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이제 이른바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가안과 최종 확정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네. 이걸 아마 대변인실에서 둘 다 좋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 특정 의원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오보를 지속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했습니다. 결국 뭐 최강욱 대표가 써준 거 아니냐 이거 사실 무근이니까 계속해서 이걸 지적하게 된다면 오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까지도 예고한 셈인데 그런데 사실 초안과 뭐 최종안이 같이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문제는 이게 아무리 정치권의 관행이라고 해도 공개적으로 배포되지 않은 법무부의 어떤 굉장히 민감한 자료 특히나 검찰총장 지위와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특정 국회의원들 더군다나 이른바 친문 성향, 친조국 성향을 가졌다고 알려진 국회의원들에게만 중점적으로 공유가 먼저 되었다면 이거는 이 공적 진행 절차에서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특히 뭐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전직 의원이니까 그렇다고 쳐더라도요. 최강욱 의원은 현직 의원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의 본연의 의무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질책하고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부를 견제해야 될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쉽게 말하면 짝짝꿍이 맞아서 미리 이 보도 법안에 대해서 자신이 먼저 받아보고 예를 들면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마치 행정부 소속 장관의 보좌관이나 참모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고 친다면 그건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굉장히 중차대한 절차적 실수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보좌진이 법무부의 어떤 대변인실 누구가 누구에게 이 해당 입장을 먼저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내부적으로 감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다면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걸 받았다고 생각되는 최강욱 대표도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 직원들의 실수나 오류에 대해서 전혀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이건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추 장관이 법무부 내부 단속을 한번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저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김광욱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장관 보좌관들이 그냥 지인들 달라 그래가지고 초안이 이렇게 나갔는데요. 대변인실에서 수정안 이렇게 톤 낮춰가지고 최종안 나가서 한번 보세요. 네. 그냥 이렇게 줬다. 차라리 그게 낫지. 이게 뭡니까? 장관 수행 비서들, 정치 오래 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가지가 다 외부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 저는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원래 두 가지 다 기자단을 풀하는 거 아닌 건 알았는데 그냥 저 사건 진행 과정 보시라고 지인들한테 준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외부로 다 두 개가 다 풀되는지 알고 있었다. 정치 그렇게 오래 한 사람들이.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게 엄청난 일이냐고요. 엄청난 일이죠. 국정이 장난입니까?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걸 먼저 받은 사람이 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왜? 법사위원은 장은 법무부를 관할하고 있는 장이고 지금 워낙 이게 큰 문제니까 장 국회 차원에서 그거 좀 봅시다라고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윤호중 법사위원장가 먼저 받았다고 하면 저는 문제 안 삼을 거예요. 또 여당의 법사위원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법사위원 차원에서 업무상 내가 먼저 좀 받았습니다. 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요. 법사위원입니까? 아닙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냥 공공기관 이사인가요? 감사인가요? 의원 아니에요. 이걸 받을 권한 없습니다. 또 하나 최강욱 의원은 어찌됐건 지금 이 대검과 윤석열 신라전 취재 의혹 사건에 간접적으로 넓게 보면 이해관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피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해관계자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사건의 이해관계자에게 그 사건의 처리 절차와 관련된 것이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느냐? 맞습니까?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김태현 변호사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최강욱 대표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공식적인 어떤 알림 같은 내용을 개인의 SNS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굉장히 경솔했다, 가볍게 처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검찰개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지금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저런 행위들이 어떻게 검찰 개혁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가야 되는 것이고 법무부도 최종의 어떤 수정안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정리하는 그런 계기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윤 총장과 이 추 장관이 갈등을 빚었던 수사 지휘권 문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일단락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윤 총장이 백기를 들었다. 또 그 반대로 아니다. 속내는 다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초기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윤 총장의 대응이 조금 미지근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독립수사본부 설치라는 절충안을 내세웠지만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거절할 거라는 의사는 그 이전부터 미리 드러나 있었고요. 이걸 좀 맥없이 수용한 거 아니냐는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지금 상대에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면 그게 총장의 어떤 직무정지나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까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심각해지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총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양보하더라도 본인을 감찰하거나 직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검찰 내부의 불만을 누적시키면서 자리를 버틴다. 그 다음 지금 검찰에서 이미 정권과 관련됐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굵직한 사건들 수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울산시 선거 하명 수사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라인 펀드나 옵티머스 펀드 등 펀드 환매 의혹 수사 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수사가 끝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윤 총장이 자신의 자리를 그래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 수사 결과를 통해서 사실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수사 지휘 무리한 것이다, 부당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대검의 검사장이나 고검장 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중론을 잃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이미 추 장관도 인식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경우에서 비슷한 식으로 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이 윤석열 총장이 백기를 들었다 이 표현 저희가 쓸 수 있는 겁니까? 백기를 든 거는 아닌 걸로. 그렇다 그러면 수용이라는 단어를 썼어야 되는데 수용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고 오히려 2013년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의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해자였다는 거죠. 수사에 어떤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지금 2020년 지금의 상황에서도 재현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에도 피해자다. 강제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법무부는 보는 시각이 다르죠. 지금의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이 아니라 기존의 수사팀. 왜냐하면 기존의 수사팀 수사를 사실 막은 것은 윤석열 총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등치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수용하게 된 이유는 만약에 이제 뭐 거기서 얘기했던 형성적 처분이다. 이미 기처분된 거라고 얘기했다면 일주일 동안 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기다림의 이유는 그 안에서 상당한 정치적 계산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퇴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직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필요하다. 사퇴하면은 어떻게 보면 검찰의 버팀목이라고 했으니 윤석열 총장이 사라지면 거의 무차별하게 검찰의 기득권이 굉장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검찰 내부에서 했을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기존 수사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것이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에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윤석열 총장이 다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의 상황을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입장문 논란과 윤 총장과의 2% 부족해 보이는 봉합까지 짚어봤습니다. 가방을 맨 남학생이 초등학교 교문을 황급히 빠져나갑니다. 2년 전 해당 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인데 알고 보니 그의 방문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중학생이 그 선생님 화장실에 이제 들어가지고 카메라 촬영하다가 이제 그게 발견됐거든요. 여교사의 모습을 몰카 촬영했던 겁니다. 학생의 범죄 행위도 문제지만 학교 조치 또한 황당합니다. 이 초등학교는 범죄 인지 후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정부 지침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교직원들 입단속을 시키고 피해자들에겐
별일 아니란 식으로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본인들 가족 문제였어도 별일 아니었을까요? 앞서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는 고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몰카를 설치한 현직 교사 2명이 구속되는 일도 벌어졌죠. 범인인 교사의 휴대전화에선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반 학생들 수련 활동을 저희는 같이 운영을 하거든요. 2,000명 조금 넘습니다. 대전의 한 여자 중고등학교에선 교사, 교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희롱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의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의를 부르짖던 국민의 공복인 공직자들의 이딴 성추문까지 우리 사회 성범죄에 대한 인식, 성인지 감수성의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해 씁쓸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70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거주 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라 이런 사인을 보낸 건데요. 그런데 시장 반응은 정부 예측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들이 차라리 자식 물려주겠다며 매물을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매물 장부를 보니 건마다 보류가 떠 있습니다.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정부 대책 발표 전후로 매매를 걷어들였습니다.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인근의 경기 구리시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 풍선 효과로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세액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팔지 고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80% 정도가 지금 거의 다 보류로 돌아갔고 그나마 나머지 20% 정도도 지금 팔까 말까 지금 굉장히 숙고 중인 물건들입니다. 사실 말해서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집을 내놓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증여로 돌려버리면 누가 나올 것 같아도 안 내놓고 증여로 돌린다는데 뭐 다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의 내년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7,600여 가구에 불과해 공급 부족은 더 심해질 걸로 우려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추가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주택 공급책으로 꼽혀왔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대로 막혀왔던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다시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예, 이전 부동산 대책이 6.17이었나요? 6.17. 이제 한 달 좀 안 되는데 7.10 대책이 또 나왔습니다. 22번째 대책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듣고 가겠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전세 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 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이게 약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우선 이 김현미 장관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이번 대책 몇 번째 대책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세와 보유세를 모두 올려버립니다. 네. 그런데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거래세가 높은 나라는 보유세가 낮아요. 반대로 보유세가 높으면 거래세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거래와 보유세를 모두 다 올려버리는 것인데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보유세 부담이 커서 내가 이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도 거래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 처분하는 게 더 손해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세금 부담을 안고서라도 본인이 져야 될 세금 부담을 거래 비용이나 매매 비용 또는 전세 비용에 다 보전을 받기 위해서 주택의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오히려 대폭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값이 급등하고 있죠.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
다음번 전세 계약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니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증여세 내고 자식에게 일찍 물려주겠다. 그래서 증여러시, 증여문의가 공인중개사에 굉장히 많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서 리포트에서 봤었죠. 그럼요. 결국에는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보유세를 대폭 상승시키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늘렸다면 이 사람들이 그럼 빨리빨리 두 번째나 세 번째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출구도 막아버리고 지금 사람을 계속 몰아넣다 보니까 이게 빵 터지게 됐을 때 가장 큰 피해는 누가 보느냐?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집이 없어서 전세를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부담을 더 크게 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정부의 이 무차별적인 세금 높여서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정책 이미 여러 번 실패했는데 왜 실패해서 배우는 게 없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뭐 지금 출구가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이제 진짜 보유세고 뭐 거래세고 다 오른 거 아닙니까? 다주택자들 진짜 퇴로 막힌 거 아닌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렇죠. 요번에 이제 우리가 6.17 대책에서도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70%, 40%, 70%, 40%로 줄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되돌려 놨어요. 그래서 소급 적용을 안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세금 위주의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래세와 보유세를 같이 이렇게 늘려놓으면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매각을 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정적인 어떤 시간을 준다 그러면 조금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세금의 어떤 상황에서 팔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각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너무 이 다주택자나 뭐 이렇게 과세를 하는 방법으로 지금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1주택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더 1주택을 가지면 더 많은 이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주는 그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1주택자에게는 뭐 세금을 지금의 것보다 훨씬 더 감면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정파적으로도 이게 매우 갈려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원전에 관해서 우리가 시민민주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네. 만들어서. 이 부동산도 초당적으로 여야가 이렇게 다 함께 참여하는 일종의 공론화위원회를 하나 부동산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좀 해야 되는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수기민주주의를 통해서 그렇죠. 조금 더 얘기를 나눠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 또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금 위주기 때문에 이게 당장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은 매물이 없으면은 뭐 공급이 안 되니까 가격이 안 잡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시장 논리에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이 통합당에서는 요걸 들고 나오는데 여권에서는 아예 요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경제정책을 함에 있어 경제정책의 대상이 된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과연 일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책을 짜야 될까?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더라도 나라에서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 짜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민과 인간은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하면 내가 경제적 손실을 덜 보고 경제적 이익을 많이 취득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사는 게 인간 아닙니까? 네. 그런 사람은 그런 국민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정책을 짜야 되는데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들을 보면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손해가 나도 나라에서 하라면 하는 뭐 이런 국민들 생각하고 저는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정책이란 게요.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목적 자 부동산 집값 안정보다는 어쨌든 다주택자든지 고가주택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지금 세수가 부족하니까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얻어서 세수 확대가 목적이야 라고 하면 이 정책은 100점짜리 정책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세수 확보 이건 뭐 부수적인 거고 물량이 나오게 해서 공급을 자연스럽게 늘려서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가격을 잡겠다라는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면 100점 100패죠. 앞서 두 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김현주 기자가 몇십억짜리 집이 있어요. 지금 가정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왜 자꾸 저를 예시로 예를 들어서 네. 보유세가 너무 부담돼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러면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정부가 기대하는 건데 팔라고 보니까 양도세가 몇 억입니다. 앉아서 내가 몇 억을 세금을 내게 생겼어요. 팔겠습니까? 안 팝니다.
그게 도덕적인 인간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걸 다 무시하고 그냥 이 정책을 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이건 부동산 정치를 하는 거다. 그런 이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지금 뭐 6.17 대책 얼마하고 70 대책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저는 실패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팔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물려주자 증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이 증여에 대해서 또 이제 홍남기 부총리는 벌써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면 뭐 23번째 대책이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건 또 김현미 장관이 몇 번째 대책이라고 생각할지 또 물어보고 싶고요. 홍남기 부총리가 10일에 한 방송 인터뷰에서 꼼수 증여에 대해서 한 달 안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건 사실 나라의 기틀, 어떤 국민의 주거 문제와 연관된 굉장히 거시적이고 굵직한 정책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책이 지금 언론에서 말하기로는 22번째 또는 23번째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쏟아진다는 것은 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의 정책이 불안하구나라는 사인을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관성과 신뢰도인데 사실 이 정부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 혜택 준다고 적극 장려했다가 이번에 바로 뒤집은 바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정책을 정부에서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 다음 달이면 또는 내년이면 언제든 뒤집힐지 모른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약효가 제대로 먹히지 않게 되는 것이고 증여에 대한 혜택 축소하는 정책을 들고 나오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시장은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찾아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피할 방법을 다 막아두면 막아두는 대로 이 정책이 그러면 선거 앞두고는 어느 정도 완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면서 시장은 또 버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앞서 두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택을 팔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을 주지 않고 계속 규제 일변도로 나선다는 것은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의 고집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군요. 본인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고집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중요할까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증했다. 6월 은행 가계대출이 928조 9천억 원이군요. 굉장한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는 당장 방금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정책 위반자들 청와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홍남기 부총리나 김영미 장관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의회 구성을 보면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180석에 가까운 어떤 의석을 여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핵을 운운하는 거는 정책 실패를 이제 어떻게 보면 프레임화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야당이 지금 뭐 해임을 요구하거나 교체를 요구하면 할수록 청와대는 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하기 어렵다. 그렇죠. 왜냐하면 밀려서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 공세를 당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저는 여당 특히 청와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기가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인사들의 어떤 교체 가능성은 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까지 세금을 대폭 늘린 이 22번째 부동산 대책,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어두운 내용만 좀 다뤘는데 분위기를 확 바꿔보겠습니다. 일요일 낮 여러분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드릴 뉴스를 골랐습니다. 홍유라 앵커의 유라이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첫 번째 소식, 돌아온 코알라 가족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성큼성큼 걸어나오는 코알라들 보이시죠? 주식 단인 유칼립투스 나뭇잎도 자근자근 씹어먹고요. 이 코알라들은 호주를 잿더미로 만든 대형 산불에서 구조된 가족입니다. 동물보호소에 있다가 6개월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산불을 피해 보호소로 갈 때는 5마리였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는 6마리가 됐습니다. 귀여운 아기 코알라가 태어난 거죠. 다음 소식은 비명금지 롤러코스터입니다. 자, 마스크를 쓴 두 남자, 무덤덤한 표정으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곧이어 시속 172km 속도로 빠르게 떨어지는데요. 두 남성은 요지부동입니다. 근엄한 표정으로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죠.
일본 놀이공원 협회가 비명 금지 지침을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하며 놀이기구를 즐기는 방법인데 이용객들은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는 건 일종의 고문이라는 반응도 있네요. 마지막 소식은 신비의 대나무꽃 만개입니다. 평생 한 번 볼까 말까한 희귀한 꽃인데요. 갈색빛을 품었고 마치 수확을 앞둔 별을 담기도 했습니다. 이런 대나무꽃이 경남 창원의 국도변에 지천으로 만개했습니다. 매우 드문 일로 60년 또는 120년 만에 꽃을 피운다는 주기설도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신비롭고 소중한 대나무꽃이죠. 희망을 상징하는 길조로 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라고도 하네요. 지금까지 유라이크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 주 빠뜨리면 안 되는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내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립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서정엽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이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국민 보고의 형태로 진행되며 주요 사업과 이를 위한 재정 규모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이르면 모레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노사정 대타협 불발 등의 악재로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연결식이 이번 주 수요일 오전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됩니다. 고인은 유족들이 신청한 대로 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날씨 소식을 홍 앵커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비가 엄청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새벽부터 조금씩 이제 오고 있는 건데요. 이 비는 낮에는 남부지방, 오후 6시쯤에는 충청지방까지, 그리고 밤엔 전국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됩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도 한풀 꺾이는 겁니까? 그렇죠.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은 기온이 높지 않은데요. 대구 25도,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6도나 낮아지겠습니다. 네, 비 소식은 그러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화요일,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그동안은 비의 양이 이제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많이 오겠는데요. 특히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의 경우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정말 물폭탄이군요.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